나서요. 어느 날 자기 첩하고 이제 술자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요, 이 자초가, 이 이인이 딱 보니까 그동안에는 너무 가난하게 지내가지고 여자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부리가 돈을 많이 주니까 이게 남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돈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눈이 어디로 돌아가요? 예쁜 여자에게 돌아가는데 딱 보니까 여부리는 굉장히 장사꾼이라 처첩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 현지처가 있어요. 현지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조나라에 오면 여기 현지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희라고 그래요. 그냥 조희. 그래서 이게 본명이 아니라 조나라에 있는 희. 그래서 여자 첩이거든요.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술 마시다가 갑자기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여부리한테 이 이인이 너는 보니까 여자도 많고 첩도 많고 그러는데 야, 저 조이 놔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열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부리가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 들을 때 열이 받았어요. 열이 받았는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드는 것에 내 운명을 걸었는데 내가 그 많은 여자 중에 여자 하나 못 주랴.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이제 모르는 거죠. 이게 반반이에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믿어야 재밌으니까. 믿어야 재밌으니까 그때 뱃속에 여부리의 아이가 있었던 거죠. 여부리 아이가 있었던 이제 임신 초기예요. 그래서 이제 조이한테 야, 이러이러하니까 너 가라. 뭐라고 하면서 가라고 그랬을까요? 너, 이 사람은 내가 공이 많이 드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진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야. 진나라의 왕이 되면 너는 뭐가 되니? 황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이도 이 여자도 욕심 많은 여자거든요. 욕심 많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러겠습니다. 라고 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나 받아요. 뭐라고 받냐면 여부리가 그냥은 안 주죠. 이 장사꾼이기 때문에 그냥은 자기 애첩인데 애첩을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여부리가 그러면 저하고 다짐 하나만 해주십시오. 그런가 뭘 다짐할까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이제 이 당신의 첩이 아니라 본부인으로, 그리고 당신이 고국에 돌아가서도 이 여자는 황후가 되도록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여부리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 그래서 그럼 말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이제 자초의 부인이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황후가 돼요. 근데 그 뱃속에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영정. 그 영정이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이죠. 진시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은 가만 따지면 여부리 아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진짜 자기 아버지 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확률이 더 많지만 그 여부리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진나라가 이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이 여부리에 대해서 이간질을 하느라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자고요. 그게 재밌으니까. 그런데 훗날에 진시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시황이 나중에 가면 이거 다 알거든요. 이 소문도 다 듣고요. 제가 다 알아요. 이제 하여튼 조금 얘기를 진행시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진나라하고 조나라는 진짜 전국시대 중후반기에 둘이 그러니까 치고받는 정말 치열하게 싸움을 해요.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데 진소왕 50년, 이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거든요. 50년 때 이제 한단을 공격합니다. 여기 한단에 와 있거든요. 조나라의 한단. 여기 한단이에요. 여기 조나라예요. 여기 한단에 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이인이. 그래서 여기를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왔죠, 이제. 볼보로 잡혀왔는데 진나라에서 공격을 하니까 조나라 입장에서는 얘를 살려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풀이라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나라 효성왕이 자초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여부리가 미리 돈을 뿌려놨잖아요. 미리 돈을 뿌려놓은 그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동원을 해가지고 자초 이인 혼자만 탈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남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조나라에는 조이하고 영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남아서 이제 하염없이 아버지가 부를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인만 이제 탈출을 한 거예요. 국적으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요. 이인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화양 부인에게 나가게 해요.
이제 화양 부인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화양 부인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의 뭐예요? 이제 원래는 자기가 자식이 없었으니까 친자식처럼 맞아들여야 되는, 그리고 이 자식을 뭐 하기로 했어요? 이제 태자로 세우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왔는데요. 이때 여부리가 또 기가 막힌 짓을 하라는데, 이 화양 부인이 초나라 사람이에요. 초나라 사람이에요. 옷을 뭐를 입히냐면 초나라 옷을 입힙니다. 이인에게 초나라 옷을 입혀요. 초나라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어머니잖아요. 이제 어머니에 어찌됐건 어머니와 빈산을 가는데 화양분이 거기서 또 감격을 하네요. 와, 네가 나를 끔찍이 생각하긴 생각하나 보다. 내가 초나라 사람인 걸 어떻게 알고 나한테 오는 이 첫 면담 시간에, 첫 만남 시간에 초나라 복장을 하고 오니, 그래서 그때 이인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자초로 바뀌는 거예요. 자초로 바뀌네. 이때 이제 자초로 바뀌는데, 사마천하에 처음부터 자초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자초라는 이름을 새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부리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를 해서, 자, 같이 투자를 했어요. 이 사람에게 투자를 해서, 정말 수많은 모사를 통해서 이제 직전까지 왔죠. 근데요, 진짜 대박이 너무 쉽게 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대박인데, 자초가 일단 안국군이요, 그때 왔을 때 1년 안 돼가지고 효문왕이 죽어요. 아니, 소왕이 죽어요. 누구죠? 소왕이 죽어요. 소왕이 죽고 안국군이 뭐가 돼요?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안국군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자초는 뭐가 되는 거예요? 태자가 되는 거죠. 태자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안국군도요, 2년인가 살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여부리한테는 자초보다는 여부리가 지금, 여부리 입장에서 보면 투자해서 수익을 거둬야 되는데, 사실은 만약에 선대 왕들이 오래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살았으면 투자한 만큼 못 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행운이 따릅니다. 다 일찍 죽는 거예요. 너무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초가 바로 왕이 돼버립니다. 자초가 왕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때만 해도 진나라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니까, 아들 영은 어디에 있어요? 영정은 조나라에 가 있죠. 왕이 딱 되자 조나라에서도 더 이상 죽이지를 못하고 보냅니다. 보내가지고요, 조와 영정이 이때가 9살 때예요. 조나라에서 데려오게 됩니다. 조나라에서 옵니다. 그 다음에 자, 자기 화양을, 그리고 이제 화양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었죠. 그래서 태우로 삼고, 자기 엄마 친엄마는 하태우. 그러니까 태우가 둘이에요. 둘 다 잘 섬깁니다. 둘 잘 섬기고요. 그 다음에 여부리는 뭐가 되냐면 승상이 되고요. 승상이 되고, 그러니까 재상이 되면 승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신으로 이제 제후에 봉해져요. 제후에 봉해지고요. 그 다음에 낙양 그쪽에다가 10만 호의 엄청난 시급이라는 건 이제 자기 봉토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후가 됐으니까 자기 봉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투자 대비 가성비가 높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하고 이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게, 여기는 권력을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원천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땅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권력을 손에 쥐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자초가 잘 대줍니다, 여부리한테. 왜냐하면 자기를 시골에서 쭈그러져 있던 자기, 아무 소망 없었던 자기를 갑자기 어느 날 말을 들었더니 막 돈도 대주고 막 모든 거를 다,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막 옆에서 막 조정을 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초나라 옷을 입히더니 갑자기 어느 날 뭐 자기가 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모든 정사를 여부리에게 다 맡깁니다. 여부리에게 다 맡깁니다. 근데요, 여부리는 행운이 하나 또 따라옵니다. 일찍 죽어요, 또.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정이 13살 때 왕이 되는 겁니다. 영정이 13살 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부리 입장에서는 이거 뭐예요? 행운의 행운이죠? 행운의 행운이 겹친 거예요. 그 여부리가 이때 태자 영정이 즉위를 하면서 상국으로 삼는데요. 이 상국이라는 거는, 이렇게 공신 중에서 제일 높은 공신이에요.
공신 중에 제일 높은 공신은 이제 상국이라고 그래요. 상국으로 삼고 중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중부라고 불렀으니까 어디 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작은아버지라고 누가 불렀나요? 작은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하나 있었죠? 진무. 나온가요? 작은아버지. 관중이잖아요. 관중이 제환공한테 뭐라 그래요? 이제 제환공이 이제 관중을 부르면서 네가 내에 와서 이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여러 가지 조건을 걸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이제 나를 왕의 친척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제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환공이 관중에게 그러면 중부라고 부르겠다, 작은아버지라고 부르겠다 그러죠. 그리고 제환공이 실제로 평생 관중을 중부라고 부릅니다. 중부라고.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도 관중의 손아귀에다 들어간 거죠. 그러면 중부라고 불렀어요, 여부리를. 여부리를 중부라고 불렀으니까 이제 뭐예요? 다 잡은 거죠? 그러니까 진나라의 모든 권력을 여부리가 싹 잡아버린 겁니다. 이제 볼 것도 없어요.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거죠. 최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가 장사꾼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장사를 해서 돈을 조금 많이 버는 정도였을 텐데 사람에게 투자를 해서 이 이인에게 투자를 자초에게 투자를 해서 그를 왕으로 만들었더니 한 나라를 당대 최강대국으로 손아귀에 든 겁니다. 이 정도면 가성비가 엄청난 거죠? 가성비가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본질은 똑같아요. 모든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뭡니까? 핵심적인 본질은 남의 필요를 보는 눈이죠. 여러분, 오자세의 능력도 이거죠? 오자서의 능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자서가 누구의 마음을 읽었나요? 오자서가 초나라에서 오나라로 딱 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오나라에 왔어요. 그때 누구를 만났나요? 공자 광을 만났죠. 광이 뭘 원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억울했죠. 자기는 억울해가지고 내가 왕이 되고 싶었죠. 근데 그거를 딱 봤어요. 그리고 오자서가 시골로 물러난 것은 왜 그러냐면 저 공자 광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때가 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누구를 소개시켜줬나요? 전제를 소개시켜줬죠. 전제를 소개시켜준 것은 정확하게 공자 광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제를 소개시켜줬고 또 전제를 소개시켜줄 수 있었던 것은 오자서의 눈에 공자 광이 조금만 이 전제를 도와주면 전제는 광에게 목숨을 던질 사람이라는 걸 읽어냈어요. 뭐 때문에 그게 읽혔었죠? 그럼 자식이 어머니한테 잘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거를 전략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오자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서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위기에서 또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항상 타자의 욕망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나라를 세운다든지 긍정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은 뭐죠? 악인은 그거를 악인들도 잘 봐요. 잘 보는데 자기를 위해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기의 영달만이 목적인 거예요. 악인들은. 그런데 내 뜻을 펼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분명히 내 이익도 개입이 돼요. 그렇지만 그 결과들을 보면 나라가 바뀐다든지 그죠? 어떤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 가치 판단을 엄격하게 하면 뭐 그 사람이랑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여불이 간사한 장사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원리로 놓고 보면 자본주의에서 성공할 수 있는 1번 조건은 타인의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 왜 공감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공감이라는 거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적인 생존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못 읽는데 어떻게 이 풍요로운 이 세상은요 너무너무 풍요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를 발굴해야 돼요. 사람들의 필요를 발굴해서 그 필요를 생산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삼성이 막 기술 혁신을 해가지고 이번에 폴더블 폰을 내죠? 이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없는 필요지만 이 물품이 이 물건 하나가 폴더블 폰이 나와서 사람들이 호기심이 자극해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막 욕망이 자극된단 말이에요. 그럼 욕망이 자극되니까 욕망이 자극되면 비싼 가격에 파는 거 200만 원이라며요.
폴더폰 200만 원이라며. 이게 자본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공감은요.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공감하고 타인의 필요를 느끼고 타인의 필요를 내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앞으로의 미래 세대의 생존의 1번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대로 살아야 되냐면 교과서대로 살아야 되죠. 예전에 교과서 세대라면 아니 남에게 착하게 하고 남 공감해주고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아? 남을 등치고 될 수 있으면 남보다 빨리 가야 되고 남 무시하고 남 짓밟고 올라가야 이래 성공할 수 있었어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세대 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이제 여러분 자녀들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교과서대로 사셔야 됩니다. 남 배려하고 남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남의 필요를 느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간사하지만 조금 순화시켜서 보편적으로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느껴서 그 필요를 바꿔줄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생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사람이, 이런 아이가 미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미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게 이제 고전에서 이렇게 나와서 한 얘기로 비춰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보편적인 삶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읽는 거죠. 이런 전략적 사고를 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13살의 태자가 드디어 이제 즉위를 하죠. 진시황, 그 유명한 진시황이 13살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13살이 등극을 하니까 이때는 이제 섭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국으로 이제 한 단계 더 높인 거예요, 아까보다. 그래서 중부라고 삼고 어린 영정 대신에 온 나라를 이제 완전히 손아귀에 쥐고 여부리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 밑에 있으면서 이 아들은, 이 영정은 다 보고 있는 영악한 아이입니다. 굉장히 영민한 아이입니다. 자,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여부리가. 자, 근데 여부리가 여시춘추라는 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부리는 이게 지금도 남아있어 많이 읽혀요. 여부리 여시춘추가 역사적 가치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아까 보셨어요? 사군자를 보셨죠? 인재를 막 모으는 이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부리가. 그리고 자기 집을 아주 현대적으로 갖춰놓고 아주 그 요리사들 있죠? 특급 요리사들 자기 집에 탁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인재를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화려하게 인재를 불러와가지고 이제 이 전국 시대 인재가 많았다면 무조건 3,000명이에요. 3,000명의 식객을 자신의 집에다 놓고 그러니까 막 그들을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기가 막힌 책을 썼는데 여시춘추예요. 그래서 여시춘추를 썼어요. 굉장히 이제 자기 딸은 잘 썼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책을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냐면 천금을 내놔요. 천금을 내놓고 제후국의 유사나 빈객 중에 한 글자라도 여기서 더 할 거라 뭐가 뺄 거 있으면 오면 내가 천금을 주겠다고 그래요. 누가 옵니까? 지금 못 와요. 여부리가 얼마나 위세가 당당한데요. 이때 와서 여부리한테. 나중에 이제 틀린 글자를 어떤 사람이 6개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후대. 근데 이때는 누가 못 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자기가 쓴 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다는 얘기죠. 자부심을 가졌다는. 그래서 이 사람은 상인에서 이제 이 책을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정치가로 변모한 거죠. 굉장한 정치가로 변모한 거죠. 이 사람은 정말 가성비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 잡아가지고 나라를 경영을 해본 거니까 어쨌거나 자기가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황제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라를 경영해보면서 나라의 경영에 필요한 그런 어떤 정책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시춘추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사람이 그 당대 학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신망을 얻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많이 도움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진시황한테 쫓겨날 때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학자들이 막 나서가지고 여부리 죽이면 안 된다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사람한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로 그 조희. 조희? 네, 조태후. 음란해요. 굉장히 음란한 여자입니다. 굉장히 조태후가 성욕이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고요. 이 조태후가 여부리는 원래 누구였어요? 자기 남편이었죠. 원래 남편이었어요. 원래 전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 남편이에요. 근데 이제 남편이 죽었잖아요. 자기 왕국군이 죽었잖아요. 왕국군이 죽은 게 아니라 저기가 죽었잖아요. 자초가 죽었죠. 자초고 자초의 부인이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뭘로 변해있냐면 태후로
태후로 이제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태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태후가 됐는데 아직도 젊어요. 여자가. 그러니까요, 여부리를 다시 부릅니다. 여부리를 다시 부려가지고 둘이 미래에 빠져요. 근데 여부리 입장에서는 이건 대단히 불안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라를 지금 자기 다스리는 입장인데 이게 만약에 소문이 나거나 이게 뭐 하면 이 자기가 좀 위태롭거든요. 그러니까 예, 누구를 보내냐면 노예를 소개시켜 주는데 이 노예 이제 아주 이 노예를 이제 야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당대에 여자들에게 무지무지하게 인기 있는 카사노바. 완전 카사노바예요. 완전 카사노바. 더 이상 음란한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여러분이 거기서 보세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이제 야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야한 얘기가 많은데 이 노예가 그 당대의 카사노바예요. 그러니까 안 건드는 여자가 없는 게 당대에 뭐 좀 쉽게 말하면 조금 논다는 여자들 안 건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건드는 여자가 없고 당대에 아주 최고의 카사노바라고 소문이 났던 이 노예를 싹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소개시켜 주니까 너무나 조태후가 만족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그 궁에서 즐기다가 그 중에 이제 태후 궁에서 즐기다가 이 궁 안에서 있으면 너무 소문이 나니까 이제 따로 떨어뜨려 달아. 그래서 궁을 하나 새로 지어가지고요. 둘이 나갑니다. 둘이 나가가지고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건데 이때 이제 처음에 가짜 내시가 돼요. 가짜 내시가 되고 궁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내시가 돼가지고 이제 머리털하고 수염털을 뽑아가지고 내시가 돼가지고 궁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미래를 즐기다가 자식을 둘이나 낳아요. 자식을 또 둘이나 낳아요. 자식을 둘이나 낳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옹주라는 곳으로 이제 나가거든요. 나가서 거기서 실컷 즐기는데 여기에서 노예가 또 욕심을 내요. 노예가 누구 흉내를 내기 시작하냐면 여부리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자기 집을 싹 꾸며가지고 식객들을 다 모으네요. 그러면 권력에 조금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부리가 갑자기 막 사람들 오는 사람마다 환영을 하니까 돈도 주고 막 먹을 것도 주고 마음껏 있어.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이 노예의 집으로 다 몰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심리라는 건 이상해가지고 노예의 집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으니까 야 권력이 저기 다 있구나. 그래가지고요, 이 책에 보면, 다른 책들을 보면, 그 정국시의 다른 책들에 보면, 재밌는 일이, 이게 다른 나라까지 소문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고민이 생겨요. 여부리 편에 붙어야 되냐? 노예 편에 붙어야 되냐? 이게 고민이 생길 정도로, 이 노예의 힘이 막강해집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노예 자신도, 자기도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술자리에 대해서 이게 노예가 실수를 하나 하는데, 노예가 뭐라 하냐면, 내가 말이야, 임금의 양아버지인데, 이런 얘기까지 해요. 아버지는 맞죠? 아버지는 내가 임금의 양아버지인데! 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그 말이 누구의 귀에 들어가냐면, 진시황의 영정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겁을 하는 거죠. 자, 그 진시황의 표정이 바뀌는 것 같으니까, 노예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궁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제압이 돼요. 제압이 되고 이제 노예는 진시황에게서 죽고요. 이때 진시황이 어떤 사람인지 본 모습이 딱 드러나요. 됐다. 왜냐하면 여부리가 있어서는 자기가 왕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이 기회에 냉철한입니다. 이 진시황도. 이 기회에 싹 없애버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자기가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동생 있잖아요. 자기 이제 배다른 동생들 있잖아요. 두 말 안고 죽입니다. 두 말 안고 죽이고요. 어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일을 가겠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음탕한 여자라는 것에 대해서 진시황이 얼마나 이제 그때 20살,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대 초반인데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진시황도 기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조그만 궁에 위패를 시켜놓고 300명 정도 막 감해서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부리를 부릅니다. 이 일을 꾸민 게 누굽니까? 노예를 불러들인 게 누굽니까? 여부리죠. 당신도 당신의 봉토로 물러가시오. 그리고 은퇴를 시킵니다. 여부리가 이제 여기서 실각을 하는 거죠. 실각을 하는 거요. 자, 실각을 하고, 자, 가만 내버려 두니까, 여기 있어서는 또 안 될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여부리를 집으로 보내놓으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여부리 집으로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물러났지만 여부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여부리한테 또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시황이 직서를 내립니다. 이런 직서를 내려요. 그대가 아버지 왕위를 올린 공이 있어서 하남 낙양의 시급 10만 호를 내렸다. 하지만 내가 왕이 돼서 너 뭐 한 짓 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한 일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괜히 상보라는 호칭만 받고, 좋은 호칭만, 중보라는 호칭 받고, 거기서 당신은 누린 것밖에 없지 않느냐? 진나라는요, 요 말이면 끝나요. 왜냐면, 진나라는 철저하게 한비자의 법과가 적용됐기 때문에, 한비자의 법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실적이죠, 실적. 그죠, 실적이죠. 그러니까 상벌이 철저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진나라에 들어온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객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 객들도 반드시 전과를 전공을 세워야 돼요. 전공을 안 세우면 아무래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부리한테, 그러니까 신상필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상필벌이 철저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거를 딱 물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진나라에서는. 당신은 뭐 한 거 있느냐? 당신은 내가 왕이 돼가지고 한 일이 없지 않느냐? 딱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부리를 촉으로 또 보내버려요. 파촉으로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이 소리는 뭐예요? 귀양을 보낸다는 거는 이제 너 살아있는 꼴도 못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원전 233년, 진왕 12년에 여부리가 독주를 마시고 자살해버립니다. 잘못했다가는 진시황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진시황은 이제 다 알았을 거고요. 다 알은 상태고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죽인 거거든요. 근데 진시황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부리는 진시황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진시황의 그 칼날에 죽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서 이 직서를 받은 다음에 그냥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 뒤로 이 진시황의 분노가,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냐면, 그래도 어머니를 이제 위패를 시켜놨으니까, 그래도 그 어머니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된다는 상소가 26명이 상소를 하는데, 26명을 보이는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엄마에 대한.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나중에 이제 진시황편에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진시황을, 여기 열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진시황의 얘기를 하려면 이제 어디를 봐야 되죠? 진시황 본기. 본기를 봐야 돼요. 세가가 아니에요. 이제 황제예요. 그러니까 본기를 봐야 됩니다. 이제 본기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진시황의 업적을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 27번째 어떤 신하가 간을 합니다. 그래도 그 신하의 말을 듣고 어머니를 약간 풀어주는데 평생 용서하지 않아요, 엄마를. 그냥 풀어줬을 뿐이지. 그리고 왜 풀어줬냐면 진시황은 철저하게 계산해요. 내가 이 엄마를 죽이거나 이 엄마를 계속 여기서 위패시켜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공격거리가 되기 때문에, 나를 향한 공격거리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그럴 정도로 탄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시황은 벌써 황제로서 자기의 아주 냉철한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엄마를 풀어주긴 했지만 엄마를 평생 용서하지 않습니다. 평생 용서하지 않고 그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아이였죠. 굉장히 슬픈 아이예요. 그리고 그 운명 자체가, 진시황 자체가. 아무튼 이제 여부리로 마무리하자면, 여부리는 자, 뭐 한 거죠? 여부리는 뭐를 한 거예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재물의 하나에 투자를 해가지고 누릴 거 다 누렸죠?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죠. 그러면 법녀하고 비교를 해보면 딱 여부리 한계가 딱 드러나죠. 법녀는 그 절정에서 물러나거든요. 절정에서 물러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욕심이 끝도 없어요. 자기가 여시춘추를 쓴단 말이에요. 책을 썼다는 것 자체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장사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 나라를 휘둘러 봤던, 한 나라의 최고의 정점에 올라갔던 어쨌거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이라면, 진시황이 진짜 아들이었다면 아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됐고, 그 진시황의 성정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독주를 마셔서 이제 자기 인생을 마무리했던. 근데 한평생 가성비는 되게 큰 사람이죠. 가성비는 무지무지하게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부리 얘기 오늘 여기서 마쳤고요.